자, 그럼 오늘 60쪽 볼게요. 이 글은요, 보통 니네가 책을 선택해서 읽으면 이것까지 따질 필요 없지만 보통 이렇게 비문학 제재를 접할 때는요, 이게 과연 논설문이겠느냐 설명문이겠느냐부터 생각을 해보면 되게 편해요. 이 글은 논설문일까 설명문일까? 이 글은 논설문일까요 설명문일까요? 약간 애매해요. 이건 좀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냐면 논설문이지만 설명이 포함된 것도 있고 설명문이지만 약간의 나의 주장이 포함된 글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은 특히나 여러분들 60쪽에 있는 이 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마지막 단락에 보면 언론은 이래야 한다, 이런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런 규제 아니면 이런 규칙 뭐 이런 게 생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요 내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설문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언론의 의미 변화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설명도 해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한데 전반적으로 볼 때 이 글은 설명문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정도의 주장이 들어간, 그러니까 요 네 단락만 가지고 판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확실하게 설명하는 책인지 논설하는 책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60쪽에 있는 건 판단을 하게 되면 요쪽인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요게 포함된 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단락, 이게 앞에 세 단락. 그러니까 분량으로 봐도 설명문 같기는 해. 이게 여러분들 판단해 주면 좋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언론이라는 용어의 뜻은 시대에 따라 변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첫 단락이 제일 중요한 문단이잖아요. 단락이잖아요. 문장이잖아.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되게 쉬운 거 하나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단락이 4개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또 하나가 있고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잖아요. 자, 빨리 한번 해봐. 니네가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단락이 4개인데 이 단락 4개에서 각 단락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문장 하나씩에만 줄을 한번 쳐봐요. 여러 개가 아니라 문장 하나야. 마침표 찍히면 문장 하나입니다. 그게 한 3줄이든 4줄이든 관계없어요. 문장 하나. 각 단락마다 중요해 보이는 문장에 줄 한번 쳐봐요. 그럼 문장 4개밖에 안 나오겠지? 단락이 4개니까. 단락 4개니까 문장 4개 나올 거야. 한번 해볼게요. 한 30초 줄게. 빨리 해봐요. 줄만 쳐봐. 표시만 해봐. 형광펜을 치지 말고 줄만 쳐. 왜냐면 니네가 잘못 칠 수도 있잖아. 내가 고쳐줘야 되니까 표시만 하든가 줄만 치든가 어쨌든 한번 해봐요. 30초? 30초? 보자. 지금 15초 시작이에요. 뒤에 시계 있거든. 빨리. 지금 줄만 쭉쭉쭉 쳐봐. 줄만 쭉쭉쭉 쳐보세요. 쭉쭉쭉쭉 쳐봐요. 자, 15초 지나고요. 아닌가? 잘 안 보이네. 맞네요. 15초. 땡. 표시했죠? 확인합시다. 첫 단락에서는요, 지금 읽은 게 가장 중요해요. 첫 문장. 첫 단락에서는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하고, 자, 두 번째 단락은요. 두 번째 단락, 그 A 바로 밑에 단락에서는 마찬가지, 언론 개념의 모호함은 뉴미디어 시대에 더 가중되고 있다. 얘도 첫 문장. 세 번째 단락은, 좀 짧지만 세 번째 단락은 몇 줄 안 되잖아요. 세 번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문장은요, 첫 문장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두 번째 문장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는 두 번째 문장. 헷갈리니까 써줄게요. 로봇 저널리즘으로 작성된 기사의 수는 로봇 저널리즘의 으로 요거.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 둘. 자, 요것도 세 번째 문장.
얘는 세 번째 문장 어디서부터면요? 여기 따라서부터. 따라서 여기는 세 번째 문장. 그래서 이거를 왜 여러분들 해보면 되게 좋으냐면 다른 거 공부할 때도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하냐면요. 단락이 4개가 나오면 각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들의 표시함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요 문장들을 길게 잇잖아.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이게 바로 요약이에요. 가장 쉽게 요약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락을 읽고서 그 문단의 가장 중요한 문장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이 문단이 머릿속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거 그렇게 오래 걸리는 연습 아니잖아요. 단락별로 가장 중요해 보이는 문장을 찾고 연결. 선생님, 그럼 제가 이거를 확실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판단하죠? 어떻게 판단하긴 어떻게 판단해요? 여러분들 다 이거 있을 거야. 요거 있죠? 정답 및 해설. 여기 보면 뒤에 해설이 잘 나와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확인을 하고 내가 제대로 했나를 확인을 하면 난 요약 제대로 했다 안 했다가 판단될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을 거야. 처음에 약간 틀릴 수도 있지만 한 몇 달 하다 보면 이게 돼요. 이게 바로 요약이에요. 가장 쉽게 하는 요약. 근데 좀 봐봐. 또 잘 보면 지금 첫 문장 같은 경우에는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도 첫 문장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요 첫 문장은 얘 거의 수식이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둘을 묶어도 안 되는 건 아니야. 사실 되는데 그러면 얘도 앞에 있잖아요. 물론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야 중간에 있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요 세 문단은 어디에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주로 앞에 있습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 배워봤을 거예요. 글 쓸 때 이런 형식을 뭐라 그러죠? 이런 거를 두괄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글 쓸 때요. 글 쓸 때 가장 좋은 건 두괄식이야. 물론 여러분들 쓰는 글이 되게 길면 양괄식도 좋아요. 양괄식은 앞에 뒤에 중요한 거 다 쓰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더 써주는 거, 강조를 더 써주는 것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조건 첫 머리에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소설 빼고. 소설은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문학적인 글을 쓴다? 그게 논설문이든 설명문이든 간에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형 평가를 우리 할 거 아니냐? 수행평가 같은 걸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주에 하는 수행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먼저 제일 앞에 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부연 설명하는 게 가장 좋아요. 주장을 쓰고 논거를 붙이고 어떤 걸 설명할지 말을 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주장하고 논거 붙이고 부연 설명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아까 뭐 했냐 처음에 요거 물어보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가 일부러 감추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첫머리에 말을 하고 쭉쭉쭉 가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뭐 대입이라거나 아니면 사회에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면접 보잖아요. 면접 볼 때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면접관이 물어봐. 지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취미가 뭐죠? 그러면 저의 취미는 독서입니다. 하고 왜 그러는지 내가 뭘 보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게 맞는 거야. 중요한 건 언제나 대체로 앞이에요. 마찬가지야. 그래서 뭐 얘기한 거고요. 자, 첫 단락 한번 다시 볼게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언론이라는 용어의 뜻은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첫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언론의 의미예요. 언론의 뜻은 언론이란 용어의 뜻은 시대에 따라 변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언론의 의미는 시대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언론과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언론은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왜 달라졌어? 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 나옵니다. 볼게요. 19세기 후반에 발행된 한성순보 독립신문 등의 고신문에서 독립신문은 언제 나왔는지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 혹시 독립신문 언제 창간됐는지 알고 있나? 독립신문 유명한 거 4쪽짜리 지금으로 좀 B4 사이즈의 4쪽짜리
지금 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당시는 정말 참신하고 대단했던 신문. 독립신문은 언제 창간됐느냐? 혹시 아나? 혹시 아는 사람? 독립신문이 언제 창간됐는지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배우긴 했을걸?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걸요? 근데 기억이 안 날 뿐이야. 지금 막 검색해 보는 건가? 자, 독립신문은요 1896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민간신문이에요. 맞지? 이때 언론이라 한자어의 뜻 그대로 말로 논하였다 내지 하였다 이런 뜻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언론은요 말로 논하였다.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쓰는 언론이라고 하는 거 대부분은 여러분들 내가 언론이라 그러면 뭐 떠올라요? 뉴스, 신문 이런 거 떠오르죠? 다르죠? 시대가 다르니까 다른 거야. 그 다음 20세기 초반에 들어서는 언론이란 용어가 표현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자, 20세기 초반에 일단 20세기 초반이라고 써놓을게요. 20세기 초반에는 표현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였고 그 다음에 신문의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법령에 언론이라는 단어는 해방 직후 1945년 군정법령 19호에 처음 등장하였다. 언론의 자유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 우리 지금 헌법에도 있잖아요. 언론의 자유. 그래서 20세기 초반을 이제는 조금 더 명확하게 1945년에 군정법령 우리 한때 미군이 군사정권이 살짝 있었잖아. 이제 우리 대한민국 수립 직전에 3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니까 잠깐 우리가 봐줄게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했는데 이거는 예를 들면 언론의 자유라는 말을 쓰잖아. 뭐 여러분도 알 거예요. 언론의 자유라고 하면 이거는 신문이나 뉴스의 자유가 아니라 누구나 다 말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표현입니다. 누구나 다 편하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개념의 언론이에요. 그 다음 1948년 헌법 제13조에는 그런 얘기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48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헌법. 자, 그 다음에 이 조항은 현행법 제21조 유지되고 있고요. 그러나 헌법에서 사용된 언론은 언론기관이나 미디어로서의 언론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신문이라거나 아니면 방송 아니면 언론기관 미디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만 보아도 이렇게 가면 다르죠. 말로 논한 거랑 서로 토론한 걸 이야기하는 거야. 내 표현이랑 언론기관이랑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첫 단락에서는 뭘 이야기해요? 언론 의미의 변화를 뭘로 알아봐요? 시대적으로 알아본 거라고. 이게 첫 단락의 얘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나 더 얘기할게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본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자, 이걸 잘 봐. 요거를 잘 볼 때 글쓴이는 이 첫 단락에서 사용한 표현 방식이나 서술 방식이 뭐냐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글의 전개 방식을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글을 썼느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돼 있죠? 96년, 45년, 48년, 지금 어떻게 돼요? 시간순이에요. 시간순으로 언론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그럴싸한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나? 문제 풀어봤으면 아마 알지도 몰라요. 이렇게 서술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역시 혹시 한번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서술하는 걸 뭐라고 할까? 어떻게 서술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알아두면 되게 좋은 거야. 자주 나와. 니네가 한 고2쯤 되면은 늘상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아직은 니네가 쓰는 용어가 아닐지 모르나 순행적 말고 순행적은 그래 통시적이 맞죠. 순행적은 나중에 니네 문학할 때 하긴 할 거야.
순행적은 적어도 시간수는 맞아요. 시간수는 맞는데 보통 우리 비문학에서 쓸 때는 이때를 통시적으로 서술한다는 말을 써요. 시간순입니다. 통시적이 맞아, 이수연. 순행적은 문제고 나중에 다시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서술 방식을 얘기할 때는 보통 비문학에선 통시적이라고 말을 씁니다. 자, 하나 더 추가해서 얘기할게요. 잘 보세요. 만약에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싶은데 내가 교육에 관한 글을 쓰고 싶다.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글을 쓸까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 교육에 대한 글을 써야지. 교육제도. 그럼 보세요. 우리나라로 한정을 하게 되면, 한반도로 한정을 하게 되면 저 옛날에 고조선에도 교육제도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삼국시대에도 교육제도가 있죠. 무슨 고구려가 뭐였지? 고구려가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 국자가면 고려죠.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고려, 조선, 대한민국. 이렇게 시간순으로 우리의 교육제도를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또는 20세기로 한정을 해서 대한민국의 교육제도, 유럽의 교육제도, 미국의 교육제도, 아니면 동남아시아의 교육제도, 이렇게 내가 한정해서 요 방향으로 글을 쓸 수도 있죠. 그치? 한 지역에 국한해서 한 시대로 엮어서 글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시대를 고정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요게 통시적이에요. 시간을 꿰뚫어서, 시간을 통해서. 혹시 요거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요거는 지금 오른쪽에 왼쪽에 다 아무것도 없어요. 요건 뭐라고 할까요? 같은 시간대에 내가 어떠한 거에 대해서 주제를 잡아서 글을 써보는 거. 이걸 뭐라고 할까요? 얘랑 약간 비슷해. 단어 약간 비슷합니다. 꼭 얘하고 짝을 지어서 나오긴 하거든요. 혹시 요 서술 방식 아는 사람, 들어본 사람, 접해본 사람 있어요? 힌트를 좀 더 줄까요? 한 글자 들어가면 돼요. 뭘까요? 네모시적, 얘는 통시적, 얘는 뭘까요? 혹시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 지금 막 검색하고 있나? 검색해도 알면 좋아요. 이거는 내가 니네한테 모르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통시적 말고 얘는 통시적, 시간을 통하는 거. 시간을 원시적 말고요. 그래. 김나연의 공시적이 맞지. 공시적이에요. 같은 시간대는 이야기야.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알아두면 되게 편합니다. 근데 지금 니네가 처음 듣는 것 같지만 요거는 그래 한 2학기나 2학년 1학기 되면 늘상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잠깐만 오른쪽에 봐. 문제 2번에 1번을 볼게요. A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1번에 지금 통시적이라는 얘기 나왔잖아. 선생님 1번이 답인가요? 1번의 답은 아니에요. 왜 아니죠? 1번의 문제가 뭐지? 언론의 폐해를 통시적 고찰하고 있다. 지금 여기에서 뭔 다루지 않습니다. 뭐를 다루지 않아요? 폐해는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1번은 이건 맞지만 1번의 폐해는 안 돼요. 그렇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고치면 돼요? 언론의 의미 변화를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그럼 맞죠? 그럼 맞는 얘기야. 폐해를 지우고요. 저걸 넣어놓으면 될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오호호호호. 다시 왼쪽으로 올게요. 칠판 한번 지우고. 자, 두 번째 단락이요. 언론 개념의 모호함은 뉴미디어 시대에 더 가중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뉴미디어 시대가 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전 시대하고 지금 시대를 잘 구별을 못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뉴미디어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뉴미디어 시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미디어 시대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이것들이 굉장히 언론의 기능을 충실하게 했던 시대. 지금은 뉴미디어 시대. 그럼 뉴미디어 시대에는 뭐가 들어가죠? 아마도 인터넷? 인터넷 언론 같은 거 들어가겠지? 요거는 최근이에요. 한 2000년 이후. 2000년 이후면 선생님 2000년이면 그게 뉴인가요? 그치, 2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때부터 슬슬 인터넷 같은 게 발달해서 인터넷 언론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1인 미디어도 막 생기고, 특히나 최근 5년 동안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많이 생겼고요. 아니면 아프리카 TV 갖고도 막 언론 같은 거 쓰기도 하잖아. 그리고 혼자 내가 뉴스 역할을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바로 뉴미디어 시대입니다. 이게 이전에 언론 개념이 분명히 첫달락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더 헷갈려지는 겁니다. 이게 표현인지 언론 기관인지 그런 게 헷갈린다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테크놀로지의 빠른 변화와 함께 새로운 매체의 탄생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인터넷 매체 생각하면 돼요. 유튜브? 아니면 요새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충분히 미디어 역할도 하긴 합니다. 유튜브 라이브도 하잖아. 아니면 페이스북 라이브도 하잖아요. 충분히 가능해요. 다 되는 거야. 과연 어떠한 매체를 언론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래서 지금 이 뉴미디어 시대의 핵심 중에 하나는 요게 핵심이에요. 언론기관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하느냐, 아니면 언론기관의 범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꼭 어디에 등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꼭 사무실이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2명 이하 이상이어야 하느냐, 이런 게 헷갈린다는 이야기예요. 기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요새 기존의 그 기성세대 기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 기자가 아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말을 기존의 기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민 기자. 아니 어떻게 시민이 기자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좀 애매한 개념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민 기자한테는 우리가 이쪽에 방점을 찍어야 하느냐, 이쪽에 방점을 찍어야 하느냐,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뒤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시민 기자도 분명히 기자인 거야. 요 말만 따르면. 근데 좀 헷갈리죠? 애매하죠? 기자는 누구인가 질문은 기자의 취재원 보호를 위한 면책 특권을 인정한 미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기자한테 언론의 자유를 줘야 되니까 기자를 억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자한테 면책 특권을 줘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한테도 면책 특권을 줘야 하느냐? 그러면 아무나 면책 특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되느냐? 이게 된다면 그냥 내가 가서 난 기자요 라고 얘기를 하면 무조건 면책 특권을 줘야 하느냐? 아니면 엉터리 막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 기자요 라고 사칭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이비 기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문제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현재 미국에서는 기자 취재원 보호권을 인정하는 방패법이 제정되어서 40여 개 주, 거의 다 하잖아. 미국 한 50개 주 되잖아요.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뉴미디어를 통해 보도하는 자들을 방패법 적용된 기자로 볼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어 왔다. 지금도 그렇대요.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언론성 여부는 이론적으로는 논란이 있으나 그래, 이론적으로 인터넷 언론은 언론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좀 애매하지만 법원은 언론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그래, 인터넷 뉴스도 뉴스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법원은 내려준 거죠. 법원은 내려준 겁니다. 법원은 판단을 내린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언론의 기관의 정의나 범위에 대해서. 그런데 법원, 요 얘기는 아직 안 나왔죠? 기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아직 판단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언론 기관의 범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근데 그랬더니
인터넷 뉴스 사업자 기사 배열에 관한 자율 규약, 우리나라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업자들이 자율 규약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법으로 규정한 건 아니고 우리가 알아서 좀 해야겠어라고 해서 자율 규약을 마련했고요.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고 언론부터 다양성 공정, 이해상충 배제, 청소년 보호, 선정성 지향 등의 뉴스 서비스 기본 원칙으로 정한 바 있다. 그래서 법원도 이렇게 판단을 내려준 것도 있고요. 뉴미디어 시대에 여러 포털 사업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율 규약을 만들었죠. 근데 이거는 좀 위험한 게 말 그대로 자율 규약이기 때문에 안 따를 수도 있는 거야. 법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정한 거야. 우리 이렇게 할 거야. 너네도 지켰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나 규제할 법규는 무엇인지 여전히 명확하지는 않다. 그래, 법원은 판단을 내렸지만 그렇다고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규제는 모호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막 여기 나와 있는 거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내가 언론 보도를 할 때 다양하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어디 유리하게 보도할 수 있는 거고요. 청소년 보호 같은 거는 개나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선정성도 내가 자극적으로 뭔가 할 수 있지. 여러분들 가끔 이제 신문 같은 거 잘 보면요. 제목이 굉장히 선정적인 게 되게 많아요. 되게 짜증납니다. 근데 그런 거에 관한 보고서나 논문도 꽤 많거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언론 보도 선정성 이것만 내리 검색을 해도 굉장히 많은 논문이 나온다고. 왜 그런 걸 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왜 온갖 선정적인 거나 청소년 보호 안 하거나 언론 보도 편향적인 거나 이런 걸 왜 하죠? 특히 인터넷에서는 클릭 수 때문에 하죠. 그럼 클릭 수가 왜 중요해요? 저게 곧 광고료이기 때문에. 그래, 이런 것도 있는 거야. 그럼 과연 그런 광고료를 얻기 위한 기자는 정말 진짜 기자이냐? 이런 논란이 가능한 겁니다. 시사적인 이슈의 해설에 치중한 1인 미디어의 경우 해설이에요. 시사 이슈에 대한 해설의 미디어는 경우는 이게 정말로 언론이나 기자 범죄에 포함되어야 하느냐? 그게 기자냐? 아니냐? 헷갈리죠? 또 여러분들 많이 볼 겁니다. 유튜브도 보고 막 볼 거예요. 그것도 1인 미디어는 미디어예요. 그런 것들도 뉴스를 전달하는 기자는 분명 아닌데 이거를 과연 엔터테이너에 가깝지만 이거를 언론 기관으로 볼 거냐 미디어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애매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유튜브도 많고 뭐 팟캐스트 많이 하잖아. 그런 것들을 기자로 봐야 하느냐 아니냐 아직도 논란이 많고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다. 그럼 정하면 되잖아요. 정할 수 있을까? 뉴미디어 시대에는요. 정할 수가 없어요. 왜? 툭하면 바뀌니까. 시시각각 급변하죠. 뭐가요? 환경도 그렇고요. 개념도 바뀌어요. 이게 자꾸 급변을 하다 보니 우리가 뭐라고 규정할 수도 없고요. 법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법은 좀 느리거든, 따라오는 게. 자, 그게 마지막 단락. 이처럼 뉴미디어 발전을 생각하지 못한 방식 뉴스를 구독, 소비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이미 접하고 있어요. 앞으로 미디어 이용자는 더욱 기발하거나 획기적인 뉴스를 접할 가능성이 크다. 그치? 지금까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무언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과연 그러한 뉴미디어 발전에 따라 관련 미디어법이 빠르게 적용하면서 법은 왜 필요하냐면 규제도 해야 되고요. 보호도 하는 거야. 둘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데 따라서 이제 주제 나오죠. 미디어와 관련된 법은 매체 형태의 추정 규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게 뭐 신문이냐, 방송이냐, 인터넷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정작 중요한 건 뭐냐? 줄 칠게요. 뭐냐면 밑에 마지막 세 번째 줄 미디어가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기타 불법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은요. 뉴미디어 시대든 기존 미디어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인격권 혹은 기타 불법 행위 요쪽으로 접근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인격권이라거나 불법 행위라거나 요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미디어인지 아닌지 언론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어쨌든 책임은 져야 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알겠죠? 야, 우리 한 줄 넘어갔구나. 세 번째 단락 안 했네. 이상하더라고. 자, 세 번째 단락이요. 더욱이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기사를 작성, 이른바 로봇 저널리즘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진짜 기자가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로봇이 기사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안드로이드 사이보고 이런 로봇이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몇 가지 알고리즘을 주어서 자동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로봇 저널리즘 작성된 기사의 수는 증가할 것 예측되지만 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는 아직 고려되지 않은 문제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알아두면 되게 좋아. 여러분들 자율주행 알고 있죠? 아마 곧 완전 자율주행 차가 나타날 텐데 만약에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붕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는 탔는데 내가 운전 안 했잖아.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 제조사의 책임인가?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할 때 사용한 프로그램 개발자가 책임인가? 아니면 어쨌든 내가 운전을 안 했지만 그 자동차 타고 있던 내가 책임인가? 애매모호하죠. 그런 얘기가 세 번째 단락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봇 저널리즘으로 만든 기사가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신문사의 잘못이냐? 아니면 그 알고리즘 만든 개발자의 잘못이냐? 아니면 심각하게 얘기하면 읽은 내가 잘못이냐?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내려와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용은 어렵지 않죠? 자, 문제 1번이요. 윗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거는 뭐 간단하게 4번은 없죠? 미디어 컨텐츠 규제 법규 내용은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1번은 미국이고요. 2번은 두 번째 단락이 있고요. 3번은 로봇, 이거 지금 읽은 거 나왔죠? 세 번째 단락이 있었고요. 5번은 이것도 두 번째 단락에 아까 그 자율규약 나올 때 거기 있다고. 답은 4번이에요. 자, 문제 2번이요. 아까 1번은 이야기했고요. 2번이 답이에요. 자, 3번은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언론이 언급된 역사 자료를 통해. 이거는 일부 있어요. 왜? 독립신문 언급을 했잖아. 독립신문을 언급을 했으니까 아주 틀린 거는 아니지만 3번의 대상의 요게 아니죠. 그래서 안 돼요. 3번은 그래서 안 되고요. 자, 4번. 언론의 의미에 담긴 문제점을 밝히고. 아니야. 언론의 의미에 담긴 문제점. 이거 언급하지 않았죠?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됐고요. 자, 5번 볼게요. 5번은 왜 틀린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 지금 표시 한번 해봐요. 언론의 의미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대상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두 군데 X표 쳐야 돼요. 5번은 두 군데 X표를 쳐야 돼. 5번에 틀린 거는요. 일단 맨 끝에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근데 이게 뭐에 대한 인식 변화예요? 대상에 대한입니다. 대상에 대한 인식 변화잖아. 그럼 언론에 대한 인식 변화 아니지. 언론에 대한 인식 변화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문제 2번의 선택지 5번에 가장 더 중요한 거는 보세요. 살펴봄으로써죠. 앞에 거를 해서 뒤에 걸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X표. 봄으로가 아니라 앞에 거랑 뒤에 거는 지금 여기서는 원인과 결과를 묶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은 안 돼요. 자, 문제 3번 간단하게 하고 끝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적절하지 않은 거는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 보세요. 잘 봐. 여기 보면 다양한 표정을 분석, 기쁨과 아쉬움의 감정을 실감나게 전달하고 실시간 중계 영상을 3분 정도만 보여준 이유는 모바일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폰으로 보다 보면은 길게 안 보잖아요. 짧게. 그러니까 다시 여기
표정을 분석하여부터 실시간 중계 영상 3분 정도 보여주는 건 모바일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하는 거고요. 끝난 뒤에 영상을 삭제하는 건 저작권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5번을 봐요. 모바일 사용자들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하나 더. 앞에 거는 앞에 거예요. 끝난 뒤에 영상을 삭제하는 게 저작권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사용자들이 저작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는 나는 몰라요. 모르지만 여기는 맞다고 했잖아.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모바일 사용자가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나는 몰라요. 선택지 5번은 마치 관심이 있는 것처럼 써놨죠.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5번 틀렸습니다. 이거 오늘도 올릴 거니까 또 한번 복습 같은 거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따로 질문해. 게시판도 되고 따로 문자를 보내도 되고 어쨌든 질문하고 그리고 다음 주 수행평가 대략 준비해 오도록 합시다. 안녕. 안녕. 질문 있으면 언제나 하세요.